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에서 사탐 경제를 가르치는 신철민입니다. 이번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죠. 3월 모의고사 생각하시면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응을 잘 하신다면 만점을 맞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수능까지 쭉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충실하시고 이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그리고 타임어택까지 극복해 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 타임어택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충분히 개념만 가지고도 어려운 문제까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A, B는 각각 가게랑 기업, 이렇게 옵션을 주었고요. 지문을 읽어보니까 민간경제의 순환은 경제주체 A, B 간의 실물과 화폐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네요. 가시장에서는 A가 B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대요. 자, 그러면 이 가시장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시장이니까 생산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A가 B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B에게 지불한다 했으니까 A는 가게구나, B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경제주체를 분류를 해줄 수 있겠고요. 반면 나 시장에서는 A가 B에게 노동자본 토지를 제공한다. 가게가 기업한테 노동자본 토지를 제공하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는 것이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받겠죠.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까요? 가게는 이윤극 대화를 추구한다. 틀렸습니다. 기업이 이윤극 대화를 추구를 하죠.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반대로 됐죠.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가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자, 임금 지급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자, 4번 보시면 가족 외식을 위한 소비 지출은 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소비 지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외식을 위한 소비 지출은 가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이네요. 당연히 답이 될 텐데, 임금, 이자, 지대는 소비활동의 원천이 된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그림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A, B는 각각 계획경제, 시장경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B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A와 구별된다. 자, 그래서 B가 시장경제, A가 계획경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1번부터 봅시다. 자, 계획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요. 자, 2번 시장경제에서는 경제활동에서 경제적 유인을 중시한다. 맞죠?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으로 갈게요.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을 형평성보다 더 강조합니다. 4번 보시면은, 자,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따른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획경제에서는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그런데 B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시장경제에서도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체대의 유형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문명이라면 전부 이 희소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실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소비 또는 생산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XJ, YJ 모두요. 자, 그리고 D1은 사적 편익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고 D2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 수요 곡선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XJ 시장 보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높네요.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 편익보다. 그러면 이 친구는 긍정적 외부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친구는 반대이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XJ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XJ 시장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큽니다.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어요. 자, 2번 XJ 시장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이다. 자, 3번 YJ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거래된다. 그렇죠. 이 부정적 외부 효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한 답이 되시겠고요.
자, 4번 보시면 YJ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아니요. 세금을 부과하죠. 보통은. 과태료 같은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YJ의 사례로 독감 예방을 위한 유료 백신 접종을 들 수 있다. 자,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부 효과가 뭐였죠? 제3자에게 특정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치 않게 이득이나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줄 때 그걸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긍정적 측면에서는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갑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갑이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을 할 때 1년 동안 임차료, 재료비,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식당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9천만 원이 발생한다 하고요. 식당 기업을 위해 설비 및 인테리어 필요하고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연 이자율 10%인 1년 만기 대출로 충당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1억이라는 거를 돈을 빌려가지고 충당을 하니까 이자도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캐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당 운영으로 인한 연매출은 가로 예상이 된다. 잠재적인 이제 편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칭을 해주시고 설비 및 인테리어는 식당 운영 종료 시점에 날을 받고 처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이렇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은 그리고 딱 1년만 운영을 하고 제시된 내용 이해 조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장인이 갖고 있는 선택지를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기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연봉 5천만 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명시적 비용 뭐가 있을까요? 식당 운영비가 있겠죠. 9천만 원. 만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비 및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있겠습니다. 자, 1억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 이자율 10%인 1년 만기 대출로 충당을 하니까 사실상 이자 1천만 원도 확정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으로 인한 연매출 이 친구가 편익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설비 및 인테리어는 식당 운영 종료 시점에 종료는 반드시 1년 뒤에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받고 처분한다 했으니까 이 편익에 이 나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를 했는데 암묵적 비용을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셔야죠. 자, 암묵적 비용은 여기 위에 공간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뭘 포기한 거죠? 연봉 5천만 원이죠.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이제 선지를 살펴볼 준비가 되신 거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기업과 라운드 니은은 식당 운영에 대한 암묵적 비용에 포함된다. 한번 볼까요? 라운드 기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 비용이 아니고 명시적 비용이라고 제가 분명히 구분을 했었습니다. 여기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이 적절하지 못한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 디귿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아까 그 이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식당 운영에 대한 명시적 비용에 포함된다고 제가 구분을 했었죠. 자, 디귿 가볼까요? 가가 2억 원이고 나가 6천만 원이면 그러면은 자, 여기 가는 연매출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 가라고 그냥 명확하게 써줄게요. 편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가가 2억이고 그리고 나가 6천만 원이다. 하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편익은 2억 6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비용 다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명시적 비용 합산하면 딱 2억이 되네요. 자, 그리고 암묵적 비용도 빼주셔야죠. 그러면 총 계산을 했을 때 딱 1천만 원, 순편익이 1천만 원,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리을로 넘어갈게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때 일단 이렇게 가정을 줬고요. 나가 1억 원이면 가는 1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자,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세워둔 요 순편익을 구하는 도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면 이 순편익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음수가 나와야 된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가가 1억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에다가 1억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2억 6천만 원, 편익이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는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순편익이 양수가 나온다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게 되면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가정의 위배가 됩니다. 요거는 귀류법, 수학에서 봤을 땐 귀류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하여튼 간에 1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1억 6천만 원을 요 상황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은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2는 각국의 국민경제균형점에 나타낸 것이고, 이제 2가 A, B, C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축을 관심을 기울여서 보셔야 돼요. 자,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 GDP,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 물가로 주어져 있는데, 각국이 실질 GDP가 2에서의 수준보다 작아지거나 물가 수준이 2에서의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줄어들거나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부터 C까지는 이런 변화들이죠. 이런 변화들이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 하나의 변동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총수요 곡선 우하향, 총공급 곡선 우상향, 그러니까 수요 공급법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급 곡선을 가상으로 그리고 수요 곡선을 가상으로 그리시는 것이죠. 자, 여기 조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A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이렇게, 공급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공급 감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B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된다. C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선지를 봅시다. 1번. A로의 이동 요인으로 민간 소비 증가를 들 수 있다. 민간 소비 증가는 총수요 변동의 요인이죠. 그래서 공급감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B로의 이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자, B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은 실질 GDP 증가 있고요.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C와 달리 A로의 이동은 화폐 구매력 증가 요인이다. 자, A로 변했다는 것은 일단은 물가가 상승했고요. 실질 GDP가 하락한 것이네요. 자, 물가가 상승했다.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요 선지를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데 화폐 구매력이 증가를 했는데 물가가 오른다. 말이 안 되죠. 화폐 구매력이 올라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는 다운돼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3번 선지도 잘못됐다는 거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4번. B에서 나타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을 들 수 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실질 GDP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간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다운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을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공개시장 조작정책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국공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들이는 대가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고요. 자, 5번. C에서 나타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C 같은 경우는 실질 GDP 감소하고 물가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감소하고 실질 GDP 줄어들었으니까 경기 침체. 이렇게 두시면은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가 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을 인하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소비가 증가하게 돼서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GDP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갑시다.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니까 T기, 그리고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2기까지 총 3가지 시기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기자님, 매년 명목이자율이 양의 값이었는데 실질 이자율은 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기자가 도식을 딱 제시를 해주죠. 실질 이자율은 편의상 이자율을 빼겠습니다. 명목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핵심적인 원리를 제공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T년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3%, T 플러스 1년에 4%, T 플러스 2년에 3%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났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명목이자율이 T기에는 2%,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는 그대로 2%,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이렇게 일정했네요. 일정했다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 빼주면은 아래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실까요? T년의 명목이자율은 2%이다. 맞죠?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2년보다 낮다. 자, 여러분 물가상승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다 양수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T 플러스 1년은 당연히 T 플러스 2년보다 낮게 되는 것이죠. 니은도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은 T 플러스 2년에는 예금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니은까지 확실하다 해가지고 디귿 리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선지까지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은 그래서 예금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이 2%인데 자, 요거 보시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 예금이 메리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현금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보유하고 있다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금은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요 2%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빵 퍼센트인 현금 보유보단 낫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귿은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됩니다. 자, 리을 보시면은 T년부터 T 플러스 2년까지 명목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보이시다시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적절하지 못한 선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경제 과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사회문화 도표 해석 같은 게 거의 한 10문제가 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충분히 표준점수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소 이 문제들이 빡빡하다 느껴지시더라도 잘 해내서 만점 맞으셔서 좋은 결과, 좋은 표준 점수 들고 가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7번 이어서 볼게요. 정부는 시장 균형 가격 3달러에 거래되고 있던 XJ에 대해서 가격 하한선을 5달러로 설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최저 가격제이죠. 그 결과 XJ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간 6만 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6만 개의 차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최저 가격 세팅했더니 6만 개 차이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표는 XJ 시장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XJ 시장 공급 곡선상에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하시고요. 단 XJ는 수요 법칙을 따르고 우하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이런 단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시행 전후 수요 공급 변동은 없고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까지 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조건 확인하시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정책도 있지만은 일단 3달러에 거래되고 있던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를 세팅을 했더니 6만 개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요량과 공급량 간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3달러가 되겠죠. 자, 최저 가격제를 세팅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 정도에 뒀을 것이고요. 반듯하게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5달러가 되겠어요. 여기 차이가 얼마다? 6만 개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5달러일 때 우리 시장 공급 곡선 점들의 일부를 알잖아요. 이렇게 5달러일 때 9만 개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9만 개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몇만 개가 됩니까? 3만 개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달러일 때는 어땠나요? 5만 개. 그래서 여기가 바로 5만 개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최고 가격제가 아니라 최저 가격제입니다. 자, 2번. 니은은 초과 수요에 해당한다. 자, 보시다시피 최저 가격제를 세팅을 하면은요, 공급이 많습니다. 초과 공급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못하고요. 자, 3번. 기억 시행으로 인해 총 잉여는 감소한다. 총 잉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에는 총 잉여가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형성이 돼서 요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최저가격제 실시 후에는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총 잉여가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한 진술이 되겠죠. 자, 기억 시행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은 4만 개 증가한다. 시장 거래량이 원래 5만 개였죠. 5만 개였는데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차,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치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를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만큼이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입니다. 정확하게 요 노란색 면적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 그래서 3번 선지, 기억 시행으로 인해 총 잉여가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 시행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2만 개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균형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3만 개가 거래가 되었고 이전에 5만 개보다 2만 개 줄어든 것이죠. 자, 5번. 기억 시행으로 인해 판매 수입은 10만 달러 증가한다. 판매 수입 계산 한번 해볼까요?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 자, 균형 가격은 5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거래량은 3만 개였으니까 15만 달러입니다. 일전에는 어땠나요? 일전에는 3달러. 그리고 거래량이 5만 개였으니까 15만 달러네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번 갑시다. 자료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3월부터 5월까지 소득과 지출에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나타났어요. 어떤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요. 비율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된 내용 이외의 소득과 지출은 없다고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득과 지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소득과 지출 공부하셔서 조금 익숙하셨으면 하는데요. 여기 지금 경상소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이 월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죠.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입니다. 하여튼 간에 근사재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소득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비경상입니다. B라고 써놓을게요. 지출 보시면은 생활비,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나와 있는데 지출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여기는 소비지출에 해당되는 생활비. 나머지 사회보험료나 대출이자는 의무적으로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소비지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기억은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재산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소비지출은 5월이 가장 크다. 한번 볼까요? 소비지출, 생활비 보시면 되는데 5월에 애석하게도 10% 줄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장 크다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요. 3번, 3월과 5월의 비경상소득은 금액이 같다. 비경상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녀석인데 3월에 빵프로, 2월에 비해 이제 빵프로라는 거죠. 그럼 2월이 100이라고 했을 때 3월은 100이겠죠. 자, 4월에는 20% 늘었습니다. 12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가 돼버렸어요. 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금액이 같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4월의 처분 가능 소득은 3월에 비해 크다. 한번 볼까요? 처분 가능 소득 공식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이다. 자, 소득 보시면은 일단 지금 4월, 3월 나와 있으니까 우리 관심 범위를 여기까지 줄이자고요. 이렇게. 지금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혼동이 왔을 확률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 친구는 정체되어 있고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는 4월에 정체되어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3월, 4월 정체됐으면 정체됐지 전반적으로 늘었다. 전체액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두 가지 항목에서
플러스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대출이자는 0%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을 보이지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총액이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비소비 지출 이렇게 봤을 때 이 비소비 지출은 줄었는데 소득은 늘었으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4월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5번 전월 대비 근로소득의 증가액은 3월이 가장 크다. 근로소득 한번 볼까요? 이제 나머지는 다 지워주셔도 돼요. 그런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다 10%예요. 그런데 증가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2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얘는 110이고요. 여기는 121이 될 것이고 여기는 133.1 이렇게 되시나요? 네. 이렇게 돼서 증가액으로 봤을 때는 5월이 가장 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 또는 공급을 변동시키는 요인 가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가나는 일단 알겠고요. 아래의 그림이 X제 시장 균형점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균형점이 원래 균형점이 존재했는데 가로 인해서 A에서 B로 이동했답니다. 여기에 가가 작용을 했다고요. B에서 C로 가게 만든 거는 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죠. 자, X제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수요와 공곡선은 모두 직선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내용에 변동 요인 없다니까 맘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로 이동을 했어요. 자, 요거는 일단 가격이 올랐고 수량이 늘어났다.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주신다면은 수요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아니면 삼광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가라는 게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것이다. X제의 수요 증가. 그리고 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한번 이동을 했었는데 이 C로 갔다는 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X제 공급 증가. 이게 시험장에서 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서야 가를 읽을 가치가 좀 보이네요. X제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제화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X제의 수요가 증가하느냐? 자,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야겠죠. 나로 넘어갈게요.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돼야 X제 공급이 증가하느냐? 다른 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해야겠죠. 이 정도 분석했으면은 선지를 볼 타이밍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하락, 리는 상승, 정확히 반대 표현입니다. 가로 인해 X제 수요는 감소하였다. X제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여기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가로 인해 X제 균형 거래량은 4개 증가하였다. 한번 볼까요? 2개 증가했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4번. 나로 인해 X제의 공급은 증가하였다. 공급 증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로 인해 X제의 판매 수입은 4달러 증가하였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의 균형점은 B였습니다. 다른 건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B가 균형점이었으니까 64달러. 요게 총 판매 수입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 C로 이동을 했으니까 64달러에서 60달러가 되었네요. 4달러 감소하였다. 요게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이죠. 관세. 관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봅시다. T기가 나와 있고요. T 플러스 1기도 나와 있고 T 플러스 2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타이밍이 주어졌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세히 살펴봅시다. T기의 각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국제가격 40달러의 X제를 수입하였대요. 자, 이렇게 40달러를 표현해 봅시다. 이게 T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각국 정부가 T 플러스 1기에 국내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자, 관세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T기에는 요만큼이 국내 생산량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내 공급이 40달러인 요만큼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입니까? 4개죠. 이거를 8개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세를 얼마나 부과해야 할까요? 요만큼은 부과를 하셔야겠죠. 자, 다른 색깔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T 플러스 1기 관세보다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세를 40달러 부과했다. 요건 알 수가 있고 T 플러스 2기로 넘어갑시다. T 플러스 2기에는
관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의 X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4개씩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이렇게 4개씩 정밀하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t 플러스 2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충분히 상황은 파악이 되셨죠? 1번, T기 국내 소비량은 10개이다. 국내 소비량 4개였습니다. 2번, T 플러스 1기에 부과한 관세는 X제 한 개당 40달러였죠. 3번, T 플러스 1기 수입량은 T기보다 8개 적다. 자, 수입량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T 플러스 1기 요만큼입니다. 4개죠. 그러면 T기는 T기보다 8개 적다 이런 표현이 주어졌으니까 T기를 체크해보면 총 몇 개죠? 16 빼기 4 하면 12개네요. 요게 T 플러스 1기였고요. 요게 T기였습니다. 자, T 플러스 1기 수입량은 T기보다 8개 적는 게 맞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4번. T 플러스 2기 관세 수입은 T 플러스 1기와 같다. 자, T 플러스 2기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겠죠. 관세는 유지된 상태이고 수요가 증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관세 수입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관세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자, 수입해온 데에 대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입을 요만큼 했을 터인데 총 몇 개죠? 8개.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40달러 부과했으니까 320달러.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T 플러스 1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T 플러스 1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개가 수입이 되어서 왔는데 하나당 관세 40달러 부과하고 있으니까 160달러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5번 T 플러스 2기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T 플러스 2기 국내 생산자 요만큼 팔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저 8개죠. 8개를 자, 관세 같은 거는 토탈리 40달러 부과돼가지고 80에 팔리는 거니까 판매 수입은 8 곱하기 80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판매 수입 한번 볼까요? 그대로죠. 그래서 크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수입량만 늘어난 것이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X제 생산자에게 정부가 2달러의 조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의 시장 균형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S1, S2가 전과 후의 공급선 중 하나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조세를 부과하면 그 조세만큼을 전가를 하니까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산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후 그리고 S2가 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조세 부과 후의 균형점은 B가 아니라 A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2번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2달러 상승한다. 여기 보시면 균형점이 각각 소개가 되어 있고 1달러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조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보실까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 면적에서요. 조세 부과하니까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이만큼의 면적으로. 자,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4번 조세 부과 전과 후에 생산자 잉여가 같다. 생산자 잉여도 봅시다. 전에는 요만큼이었죠. 그런데 부과 후에는 요만큼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세 수입 한번 체크를 해보죠. 총 조세 부과 후에는 40개가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달러의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40 곱하기 2, 80달러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료에 대한 분석 문제입니다. 자, A기업은 한 개당 가격이 500달러인 X제를 생산을 한다. 500달러. 생산비는 임차료와 임금으로만 구성이 되는데 자, 임차료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기업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은 100달러이다. 자, 표를 보니까 생산량에 따른 노동 투입량이 각각 나와 있죠. 1개, 4개, 8개, 14개, 21개.
A기업은 엑스제를 1개씩 5개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5개까지 표에 소개가 되어 있죠. 엑스제 전량 판매되고 생산량 1개일 때 이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0이다. 자, 그러면은 이윤 1개일 때 이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요 기획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 생산량 1개일 때 노동 투입량이 1이었으니까, 그리고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은 $100였으니까 임금은 $100. 거기다가 임차료가 고정으로 기억 달러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기억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가격이 $500였죠. 그래서 500에서 이 친구를 빼주시면, 그럼 이윤이 $100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300이 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렀네요. 기억은 300이다. 차분하게 풀어봅시다. 자, 2번 판매 수입은 생산량이 4개일 때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수입 가격이 $50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개 팔렸을 때는 500, 두 개 팔렸을 때는 1000, 세 개 팔렸을 때는 1500, 그 다음은 2000, 그 다음에 25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임금을 쓰시고, 임금 플러스 임차료까지 있잖아요. 임차료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바로 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임금 여기서는 한 단위라고 했으니까 100, 거기다 임차료 300 더하면은 400이네요. 자, 그 다음 노동 투입량이 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400 임금으로 지출하고 300을 더해주시면 700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00에다 300 더하면 1100이에요. 자, 1400에다 300 더하면 1700, 그 다음에 2100에다 300 더하면 2400이 되시겠네요. 자, 이윤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 300, 400, 300, 100이다. 이랬을 때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판매 수입은 생산량이 5개일 때 제일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자, 비용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300 증가했고 400 증가했고, 증가한 구간이 있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총 비용은 판매 수입보다 크다. 총 비용은 2400이었고요. 판매 수입 2500이라서 판매 수입이 더 큽니다. 4번 틀렸고요. 자, 5번 이유는 생산량이 3개일 때 극대화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일 때 극대화가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지금 고용률, 실업률 나와 있고요. T년 T 플러스 1년 이렇게 2기 상황입니다. T년의 취업자 수는 900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를 줬으니까 이걸 활용해야겠다 당연히 생각하시고, T 플러스 1년의 실업자 수는 T년보다 100만 명 많다. 자, 요것도 우리한테 힌트로 준 거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취업자 수가 T년이 900만 명이다 했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실업률을 알고 있죠. 자, 실업률이 10%인데 실업률이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실업자 수라는 거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대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10%이다 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 취업자 수를 줬잖아요. 900이라고. 그러면은 경제활동인구가 될 수 있는 거는 1000만 명이다.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딱 10%가 나오잖아요.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사실상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만 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되겠죠. T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T 플러스 1기는 어떨까요? 자, T 플러스 1기는 두 번째 힌트를 사용하시면 되죠.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더 많다. 그러면 여기도 실업자 수를 써줄게요. 200만 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건데, 자, 일단 T기부터 자세하게 보실게요. 고용률을 우리가 아직 활용을 안 했잖아요. 고용률이라는 거는 노동 가능 인구분의,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취업자 수 900만이다. 그러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얼마여야지 60%가 나올 수 있을까요? 1500만이어야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T기의 노동 가능 인구는 1500만이다. T 플러스 1년도 보겠습니다.
자, 실업자 수를 알고 있고 실업률을 알려줬어요. 20%다.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1000만 명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업자 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800만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용률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노동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50%이려면 노동가능 인구는 1600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치 계산을 다 해주셨으니까 선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기억 T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1500만 명이다. 15세 이상 맞죠? 적절한 표현이고요. T 플러스 1년 취업자 수는 800만 명이다. 맞습니다. 우리 다 계산한 부분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 T 플러스 1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T년과 같다.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합니까? 노동가능 인구분의,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구하시면 되죠. 자, 1500분의 1000이 바로 T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자, T 플러스 1년 같은 경우에 1600분의 1000이에요. 다르죠? 리을 T 플러스 1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T년보다 100만 명 적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 찾아볼까요? T년은 500만. 왜 그렇습니까? 1500에서 1000을 빼주시면 되죠. 자, T 플러스 1년은 600만입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T 플러스 1년이 100만 명 많습니다. 많다. 그래서 리을도 틀리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14번.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요즘에 되게 중간재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이 문제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문제 풀이 시간은 단축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제가 원테이크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목이 좀 타네요. 좋습니다. 각국에는 A기업과 B기업만 있다고 하고요. 일국에는 C기업만 존재한다. A기업은 X제만을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B기업은 Y제만을 생산을 한다. C기업은 Z. 노동만으로 생산되는 X제. X제는 노동만으로 생산이 된다. Y제와 Z제의 중간제로 전량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주시면 나중에 볼 때 편하죠. 그리고요, Y제와 Z제는 노동과 X제만으로 생산이 되며, 그러니까 이 B기업의 노동, C기업의 노동과 근로자들의 노동이겠죠. 그것과 X제만으로 생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국가에서 최종제로 전량 소비된다. 그러고 나서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표에 대해서 각 기업의 2024년 판매 수입 임금 이윤을 보여준다. 그 얘기요. 각 기업은 자국 내에서만 생산하고 생산된 제한은 그에 모두 판매되고 거래 비용은 없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A기업, B기업, C기업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뭐 기역은 뭐다, 니은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찾아보셔야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일단은 X제는 A기업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이게 전량 중간재로 활용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각국이 A, B기업을 포괄을 하고 있고 을국은 C기업만 포괄을 하고 있다. 교역이 일어났을 텐데 일단 이 C기업은 뭘 사왔을까요? 중간재 X를 사왔겠죠. 중간재 X 수입.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판매 수입이 80으로 나와 있고 이윤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임금에 3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중간재 사오는 데 썼겠죠. 자, 각 기업은 자국 내에서만 생산하고 생산된 제한은 그에 모두 판매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국가에서 최종제로 전량 소비된다고 했으니까 일국이 각국에서 X제 말고, 그러니까 중간재 X제 말고 다른 제한을 사왔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이윤 말고 다른 돈은 어디로 갔을까 했을 때 나머지는 중간재 X 수입한 다 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80에서 10만 남았는데 70을 쓴 것인데 그 중에서 30은 임금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은 40을 중간재 수입하는데 썼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40은 A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B기업 보시면은 판매 수입이 100이고 이윤이 20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A기업에서 X제 사오는데 썼겠죠. 중간재 20 사오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이랑 60 더해서 80 이렇게 돼가지고 판매 수입에서 뺐을 때
이윤이 정확히 2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기업은 X제만을 생산을 하니까 B기업에서 20 벌고 을국 C기업에서 40 벌었으니 60을 벌었겠다. 기업은 6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50이래요. 그러면 이윤은 당연히 10이겠죠. 이렇게 니은은 10이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번, 2번은 당연히 나가리고요. 3번 B기업의 중간재 구입 비용은 2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자, 을국의 순수출은 40억 달러이다 했는데 자, 순수입이 40달러이겠죠. 수출은 안 했고 기본적으로 수입만 했으니까 마이너스 40억 달러라고 하면 맞겠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각국의 GDP는 을국보다 100억 달러 크다 했는데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60억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죠. A기업이요. 그 다음에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20 쓴 거 말고 80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어요. 그래서 GDP가 14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을국 같은 경우는 자, 80이 판매 수입인데 여기서 중간재 40 사온 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이 GD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GDP가 을국보다 100억 달러 크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골라라. 자, 보유하고 있는 현금 3천만 원을 1년 만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쯤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경험을 해서 못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푸시면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경제시험들이 대부분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형화된 유형들 많이 연습을 하시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 문제 도달했을 때 그 뒤에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문제였지. 자, 그래서 3천만 원을 만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원화예금, 달러예금, 엔화예금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래서 선택해서 전액 가입하고 외화예금에 가입할 경우 당연히 해당 통화로 환전을 해서 예금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화예금, 달러예금, 엔화예금의 연 이자율은 각각 5%, 10%, 0%로 나와 있고 현재 환율 2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환율 세 가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자는 만기시 발생하고 세금이나 수수료는 거래 비용은 없답니다. 자, A, B, C 지금 다 따지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죠. 자, 하나씩 해주면 돼요. A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원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엔화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만기시 원화표시 자산이 작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 상황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화예금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자, 원화예금은 이자율이 5%. 그러면은 3,1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요, 환율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엔화예금 돈을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사실 원화예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B의 경우 달러화 예금에 가입하는 거랑 엔화 예금에 가입하는 거. 그럼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해보자고요. B. 자, 원달러 환율은 변동이 없고요. 자, 원 N 환율만 변동을 했어요. 자, 달러화 예금에 가입을 하는 거는 일단 10% 늘어나니까 자,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0달러. 3만 달러죠. 요거 예금을 했을 텐데 자, 1년 뒤에는 33,000달러. 되시겠고요. 자, 환율은 그대로니까 3,300만 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N을 봅시다. N 같은 경우에는 안 줘요. 0%를 준다 이거요. 그런데 환율이 늘었어요. 10% 늘었으니까 사실상 3천만 원을 맡겼다면 3,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화표시 자산이 같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는 맞고요. 자, 디귿 C의 경우인데요. C의 경우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든 원 N 환율이든 대폭 줄었습니다. 20% 하락을 했는데요. 예금 종류에 상관없이 만기시 원화표시 자산이 3천만 원보다 크다. 그렇지 않죠. 자, 수익률만 봐도 5% 10% 꼴랑 이렇게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도 그런데 20% 원달러 환율, 원 N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클 수가 없다는 거 직관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어요.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저는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거 전형적인 명목 GDP, 실질적인 GDP, 실질 GDP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기준연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놨다. 몇 년이라고.
근데 기준연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기업부터 보시면은 T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보다 낮다. T년 한번 볼까요? 자, 명목 GDP, 실제 GDP보다 큽니다. 그러면 디플레이터가 100 이상이라는 거죠.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기준연도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명목 실질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을 갖는다. T 플러스 1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실질 GDP가 여기를 살짝 지우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도 수준인데 T년보다 확실히 높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T 플러스 2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갖는다. 자, 한번 볼까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디플레이터를 T 플러스 1년에서 한번 측정하고 T 플러스 2년에서 측정을 해보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100이라는 거 우리 아까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지금 실질이 명목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실질분의 명목을 한다 했을 때 분모가 커버리죠. 그래서 100보다 작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했다는 거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음의 값을 갖는다. 적절한 서술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7번 볼게요. 가격별 X제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비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이 P1일 때는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비니까 요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량분의 공급량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이게 0.5라는 거는 수요가 많다. 초과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 그러면은 초과 공급 상태다. 자, 보시면은 P1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정답이 바로 주어져 있네요. 자, 2번 봅시다. P2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니까 1.5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P1에서의 공급량이 P2에서의 공급량보다 많다. 자, 공급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량이 P2에서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 됩니다. 4번, 균형 가격은 P1보다 낮다. 균형 가격은 이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1이 되었을 때. 그래서 P1보다 높겠죠.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5번, 균형 거래량은 P2에서의 수요량보다 적다. 균형 거래량은 P2에서의 수요량보다 자, 많다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가 P1, 여기가 P2일 텐데 보시면은 P2에서의 수요량 요만큼이죠. 균형 거래량은 요만큼입니다.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자, 지금 지급액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지급액이냐면 경상수지네요. 국제거래는 각국가 을국 이렇게 또 각국가 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을국과 병국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번 각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급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급액이라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각국은 을국하고만 교역하고 그 다음에 각국은 병국하고만 교역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병국이 지급한 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각국한테 갔겠죠. 을국이 지급한 건요? 다 각국한테 갔을 거예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다 더해보세요. 지금 경상수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70, 90이죠. 얘는. 그리고 얘는 95예요. 그럼 토탈리 185가 각국한테 간 것이죠. 각국은요, 을국 병국한테 요만큼 지급을 했습니다. 120, 140, 150이죠. 토탈리 35만큼 흑자네요. 틀린 설명. 2번.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되는 항목 뭡니까? 이전소득 수지죠. 여기서 을국의 지급액은 빵달러입니다. 틀렸고요. 3번. 병국은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 항목이 적자이다. 서비스 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병국은 각국하고만 교역한다 했는데 각국이 어떻게 해요? 30 지급하죠. 그러면 플러스 30. 그런데 40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토탈리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적자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일국의 본원 소득 수지가 균형이라면 병국의 본원 소득 수지는 적자이다. 자, 가정을 따라가 봅시다. 본원 소득 수지가 균형이다. 그러면 20억 달러 지급을 했는데 20억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죠. 일국으로부터 받았겠네요. 병국한테 받은 게 없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국은 일국한테 20억 달러 지급하고 일국한테 20억 달러 받고 이런 상황이고, 자, 병국의 본원 소득 수지 0인데요. 적자일 리가 없겠습니다. 자, 5번. 병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일국의 경상수지는 일국의 통화량 증가요인이다. 한번 볼까요? 병국의 경상수지. 일단은 90이 나갔어요. 근데 들어온 게 90 이상이란 말이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국의 경상수지는 갑자기 일국이 나오네요. 사실은 병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랑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각국이 90 이상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병국한테. 각국이 총 지급한 게 120, 140, 150이었죠. 그러면은 일국한테 지급한 게 지금 90 플러스니까 병국한테 지급해야 되는 게 90 플러스니까 60 언더라는 소리입니다. 일국한테 지급한 게요. 그러면은 일국은 60 아래로 플러스인 것이고요. 나간 거는 어떻게 됩니까? 95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 그러면 당연히 일국의 통화량 감소 요인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교육조건 문제가 나왔는데, 자세히 봅시다. 각국과 일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J, YJ만을 생산한다. 비교율을 갖는 제하에만 특화하기로 했고요.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을 하고요. 전체 노동량을 각국은 교역 이전에 반으로 나누어 XJ와 YJ 생산에 투입했다 했죠. 자, 그러면 아래표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반반 나눠서 투여했다면은, 만약에 전체 다 투여했다면 XJ는 맥스 80개, YJ는 맥스 160개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일국과 교역함에 따라서 XJ에 특화했다고 했는데, 자, 각국 얘기입니다. XJ 특화했으니까 우리 특별하게 이 XJ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 표의 아랫부분까지 보시면은 교역 후 소비량이 나와있죠. 자, XJ 특화하기로 했는데 YJ가 있네요. 이건 다 수입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맥스 XJ 특화해서 생산을 했을 텐데 80개가 아니라 60개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20개는 수출했다. 교육 조건도 나왔죠. XJ 1개당 YJ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줄 만한 지점이, XJ 맥스 생산하면 80개, YJ 맥스 생산하면 160개니까 XJ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2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국의 XJ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틀린 선지. 2번. 각국의 XJ 1개 생산의 기회비용 YJ 2개이다. 정답이 나왔네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3번. 사실은 뭐 정답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것이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일국의 YJ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5분의 1개보다 크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국은요 YJ 특화를 하는 입장이니까 YJ를 수출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교육 조건은 아까 보니까 XJ 20개당 YJ 100개였어요. 만약에 YJ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XJ 5분의 1기보다 컸다면은 이런 교육 조건은 성립할 수가 없었겠죠. 이미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XJ 20개당 YJ 100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했는데 데이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XJ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만약에 XJ 5분의 1기보다 컸으면은 교육에 참여를 하지를 애초에 않았겠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자, 4번. 양국 간 XJ와 YJ 교환 비율은 1대5라고 했습니다. 3대5가 아니고. 자, 5번. 교역 후 일국의 YJ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육 전에 비해 감소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조건하고 세트예요. YJ 1개 소비의 기회비용 교역 이전에 이게 증가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국은 YJ 생산에 특화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갖다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육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 Y제에 대한 대가로 X제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소비의 기회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19번 봤고요. 20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자, A부터 D까지는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갑은 T시점에 투자한 금융상품 A부터 D까지를 T 플러스 1시점까지 보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모두 양의 값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성 비율이라서 그런지 떨어져 보이는 것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함정에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곱하기 2를 해줍시다. 어차피 구성 비율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착시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증가한 것이 보이시죠? 증가하게끔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채권, 주식, 정기예금, 요구불 예금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답니다.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그 보정된 값이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우리 우선순위 매겨서 요 힌트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순서만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40에서 90으로 늘었으니까 225. 그 다음에 30에서 50으로 늘었으니까 166.666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0에서 46으로 늘었으니까 230이다. 자, 그리고 10에서 14로 늘었으니까 140. 이렇게 그냥 t 플러스 1 시점에 제가 곱하기 2 한 거를 t 시점의 수치로 나눠준 거에 불과해요. 나눠주고 이제 수치, 상징적인 수치들을 비교를 한 것이죠. 자, 순서대로 이름을 매겨봅시다. C가 제일 크니까 이게 채권. 그리고 주식이 될 것은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될 것은 B네요. 요구불 예금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B에 비해 A는 안전성이 높다. 정기예금이 더 높죠. 주식은 선생님이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자, 3번 C와 D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요구불예금은 맞는 얘기지만 채권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4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구성 비율은 높아졌다.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주식하고 채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성 비율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X 순서를 따지는 거는 다 써먹었으니까 지우셔도 돼요. 여기는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69%죠. 68%네요. 여기는 60%. 그래서 높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의 구성 비율 주식이죠. A 높아졌습니다. 40에서 45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우리 오늘 여러분들 치르셨던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탐 경제 모든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11월에 수능 보는 날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특히나 현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타임어택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타임어택은 타임어택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타임어택은 말 그대로 시간이 공격한다, 공격하는 느낌을 준다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문제 유형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 볼 문제는 오늘 본 시험 문제랑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타이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준비 진짜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저한테 소중한 우리 사탐경제 선택한 아이들 만나고 있는데요. 자, 준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타임어택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출문제 풀이하시면서 여러분들 속도를 높이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한 개념에 대한 이해, 심화시키고 유지하고 이런 작업들도 동반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만약 힘들다 하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경제가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컨텐츠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또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그만큼 진심으로 이 컨텐츠를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컨텐츠들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험 보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다시 또 좋은 컨텐츠로 반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을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성원 연구소에서 사탐을 가르치는 신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